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항의해 사퇴하는 교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총회를 엽니다. 어제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에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로 실시간 반박전을 벌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여전히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경찰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의협 관계자 소환 조사 오늘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처음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조사를 받은 주 홍보위원장은 집단 사직교사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하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 전에 도착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에 이어 오는 12일엔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000여 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985명, 92.9%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부 환자의 불편이 있지만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의료 대란 표현은 과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진료 차질이 빚어진 대형 병원. 평소에는 전공이라 바로바로 봐주시는데 지금은 그냥 막 오는 것은 한 40분 따로 기다리시고. 예.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현재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시급하지 않은 수술이 일부 미뤄졌지만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의 의료 대란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 사직 과정에서 드러난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도 당장 이번 달부터 집행합니다. 다른 필수과로의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수련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의 36%가 적절한 교육 지도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은 수련병원답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된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 방안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삼고 이달 안에 전공의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피의자는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여직원들에게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키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 3명만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 등 경비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이곳 삽교천 인근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범행 4시간 20분 만에 경기 안성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일주일 전에 그 범행지를 물색한 정황이 있어서 그 동선을 역추적해서 차량도 파악했고 역추적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훔친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한편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고가의 외제차가 주차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외제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잠시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남성이 화물차 폐차를 위해 컨테이너를 분리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던 중 컨테이너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로 실시간 반박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8분 동안의 국정연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자라고 칭하며 사안마다 일일이 비난했습니다. Now my predecessor,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quote,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But unlike my predecessor, I know who we are as Americans.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의 진실을 덮고 여성으로부터 임신 중지 권리를 빼앗고 국민을 돌봐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의식한 건데 미국 언론들은 불같은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 논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I know it may not look like it, but I've been around a while. When you get to be my age, certain things become clearer than ever.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분에 한 번꼴로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아서다. 바이든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oe Biden's sad excuse for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ide.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쏠린 관심을 막아보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2월 들어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노검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12개월의 월 평균 증가폭인 23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식량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선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품에 맞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해상 통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렘 샬롬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구호품들이 투하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5명의 가자 주민들이 구호품 상자에 맞아 숨졌다고 이스라엘과 아랍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10명이 다쳤다고 가자 지군의 병원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가자 지군의 구호품은 라파와 케렘 샬롬 등 육로를 통해 전달돼 왔습니다. 제 뒤로 2km쯤 가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 통로인 케렘 샬롬 검문소가 나옵니다. 구호품 트럭들은 이 지역을 지나 가자 지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근 보안 강화와 도로 붕괴 등으로 육로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ometimes we see many, some dozen. Before the war, there was around 1,000 cars every day. 국제사회는 이제 하늘길에 이어 해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 키프로스에서 가자 지구까지 이어지는 해상 통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We are launching this Cyprus Maritime Corridor together. Cypru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키프로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자 지구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가자 지구에 임시 항구를 건설할 것을 미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협상에 참여해온 미국 CIA 국장이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동을 방문 중이지만 라마단 이전 타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렘 샬롬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한해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영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전남과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대부분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 한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구 9도, 전주 8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 호주 대사에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출석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수사 협조 의사가 분명하다는 건데요. 이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KBS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며 보도 이후 법무부에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이 당선됐던 경기 성남 수정을 먼저 찾았는데 지역 후보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조명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지역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성남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실효적이고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4석 가운데 3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경기 용인에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을 위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대출이나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 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거라고 했는데요. 또 여당의 공천에 대해선 건생구팽, 김건희 여사를 먼저 살리고 현역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 공천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선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비유해 건생구팽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채익, 홍석준 등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시킨 게 아니냐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겠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못된 행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는 방탄 일색이라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천혁명이라는 민주당 자평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선일 뿐입니다. 이번 공천으로 이제 이재명 방탄정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기형적인 비례연합도 말을 바꿔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려는 모습도 결국은 방탄일 뿐이라며 새미래는 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들고 사람이 많은 거리로 이동하던 이 남성의 난동극은 한 용감한 시민이 나서면서 끝났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피하자 흉기를 하나 더 꺼내듭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50대 남성 A씨가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얼굴에다 막 그림을 막 다 그려놨어. 막 이렇게 볼펜으로 피도 나고 그래서 자기 손도. A씨는 이곳 화단에 불을 붙이다 지나가던 시민이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시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이후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로 향했는데 결국 용감하게 나선 한 시민이 발차기로 A씨를 제압했습니다. 저한테 발차기 맞고 손이 다 까질 정도로 다쳐갖고 여기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공무원의 발인이 어제 이뤄졌습니다. 숨진 공무원 컴퓨터에서는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글이 발견됐는데 공무원 노조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9급 공무원 A씨. 도로공사와 관련해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발인식이 어제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발인 뒤엔 생전 근무지였던 김포시청 앞에서 노제가 진행됐습니다. 힘들게 저기 근무하시는데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도로공사와 관련된 민원 전화를 새벽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컴퓨터에서는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악성 민원들 신입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든지 여실히 알고 있고 같은 동료의 죽음을 묵다는 입장에서 너무 참담하고. 김포시는 숨진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민원 전화를 유도한 게시자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또 다른 공무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숨진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며 특정인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꽃샘추위 때문에 오늘 장거리 나들이 떠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다면 차량 점검 꼼꼼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반적으로 최근 주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노선 외곽 쪽은 오전 11시와 정오 지나기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50번 영동고속도로는 둔대분기점과 신갈분기점 등 주로 경기권 위주로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50번 영동선 보니까 둔대분기점 조금씩 차량 불빛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꽉 막힌 정체 구간은 없고요. 60번 서울 양양선도 지금은 양방향 전 구간 수월합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지금 초입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갓길에 돌발 상황도 있어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안성 일대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은 좋은 편인데요.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모든 좌석 안전띠도 잘 매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반짝 꽃샘추위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이 좋은 편이고요.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영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강릉 5도, 광주와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항의해 사퇴하는 교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총회를 엽니다. 어제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에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로 실시간 반박전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의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부터는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선 이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간호사 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 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 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공의들이 해도 좀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또 이제 간호사가 이제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 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 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는 대학 총장 앞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퇴하는 의대 교수들이 늘고 있고 또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장님, 총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부산대병원 교수와 의대생들이 병원을 찾은 총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증원 논의에서 의과대학이 배제됐다며 증원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125명을 더 정원해서 250명인데 그러니까 왜 그래 정원을 생각이 됐느냐라고 교수회에서 강력하게 질문을 했죠. 항의를 넘어 사퇴를 선택하는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을 포함한 울산대 의대 전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 14명은 의학교육의 파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괄 보직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휴학 중인 충북대 의대생 130여 명은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교육권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0명을 넘어섰고 10개 의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의대는 다음 달 1일로 개강을 미뤘고 성균관대, 전북대, 원광대 의대 등도 잇따라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개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수업 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교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해외 도시에 재외 선거관을 파견하는데요. KBS가 이번 총선 재외 선거인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오히려 이 재외 선거관이 없는 나라에서 교민 선거 등록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도시에 재외 선거관을 보내는 이유로 해외 투표율 참여율 제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해 6월 일본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9개 나라 22개 도시에 22명의 재외 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해보니 교민들의 선거 등록률은 평균 5%에 그쳤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등록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평균 3%로 교민 100명 중 겨우 3명이 선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미국에 가장 많은 8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가나, 에티오피아, 인도, 태국 등 재외선거관 없이 각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선거 업무는 대사관 직원분들이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그 영사부의 동포 영사가 담당을 하죠. 이 때문에 재외선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재외선거관 22명의 체류 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재외선거관이 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엔 미국 한 공관의 재외선거관이 임시직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 관계자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관위가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미국의 도시들은 워낙 커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등록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는 모두 15만여 명. 22개 도시에 재외선거관이 나가 있는데도 등록자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15%,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35%나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드러난 선관위의 실태는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이유입니다. 위에 분립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용했고 이번만은 감사를 받아들인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이 자리 자체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해외여행과 골프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명절 기념금과 건강 쾌유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전직 사무총장과 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사면 초과에 몰린 선관위는 이제 감사원 감사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이죠.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여론에 떠밀려 거부하던 감사원 감사까지 결국 수용한 선관위. 집권당의 사전투표 관리자 직접 날인 요구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선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하늘에서 바퀴가 빠지고 이 바퀴가 공항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비행기 문이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가 잦은 보잉사가 제작한 비행기였는데 비상 착륙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막 활주로를 벗어나 이륙합니다. 순탄하게 하늘로 향하던 비행기, 갑자기 왼편의 바퀴 하나가 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에 연락을 받고서야 바퀴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챕니다.
바퀴는 하늘에서 공항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250명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는 2시간 만에 인근 LA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 구조대가 대기했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객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것으로 타이어가 없거나 손상돼도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홍콩 정부가 강화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반역죄 대상과 적용을 확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는데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외부 세력이 가담했을 경우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서 외국인을 잠재적 우범자로 삼을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됐던 아그네스 차우. 석방 후 다시 국법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我嗰陣當然係好緊張，亦都係喺即日咧係會被調到去大欖女懲教所，同埋要成為一個甲級囚犯。 홍콩 경찰은 외국으로 도망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면 안 된다며 최근 아그네스 차우에 소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콩판 국가보안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외국이 무력으로 중국을 침공하도록 선동만 해도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하고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폭력을 행사하면 반란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핵심은 외부 세력과의 결탁 여부입니다. 공공인프라를 손상하면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하지만 여기에 외부 세력 공모까지 밝혀지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외부 세력의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까지 포함돼 외국인을 잠재적 우범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세력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를 예로 들며 폭력과 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전국 254개 모든 선거구에서 총선 후보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양자 경선에서 졌던 박상웅 전 인수위 자문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 5곳을 제외하고 4곳의 공천 심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약세 지역인 호남을 포함해 전국 254개 모든 지역구에 무리 없이 후보를 낼 걸로 보입니다. 2008년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당시 과반에 성공하면서도 호남에선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엔 3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다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에 광주시는 유감을 표했고 5.18 재단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당 공관위는 앞으로 당의 전체 가치를 중시해 나갈 걸로 본다며 후보가 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서대문 갑에서 경선할 최종 후보 3인을 발표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명단을 뒤집었는데요. 탈락했던 대장동 변호사가 다시 후보에 오르면서 친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국민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 갑의 청년 후보를 뽑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그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 3명의 최종 후보가 추려졌는데 성치훈 전 행정관이 하루 만에 돌연 후보에서 탈락됐습니다. 민주당은 성 전 행정관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논란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경선 후보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성 전 행정관의 자리를 채운 김동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기사회생에 탈락된 성전행정관은 승부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친명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쓰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친명특혜면 처음부터 살아남았을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순위 후보를 올린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동지였던 옛 상도동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고 또 정관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예우로 모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삼김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부부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 김 전 대통령 민주화 투쟁의 버팀목이었던 손 여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옛 민주화 동지들이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상도동계 출신 박찬종, 김덕룡 전 의원이 빈소를 찾았고 서청원, 김무성, 정병국 전 의원은 종일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와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애도했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대표들도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손 여사와는 국민 모두가 인연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주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손 여사와 인연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온 국민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이낙연, 이준석, 조국 등 제3지대 정당 대표들도 빈소를 찾는 등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월요일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의 배상 기준을 내놓습니다. 가입자마다 배상 비율은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은행의 불안전 판매 문제는 여전합니다. KBS가 현직 은행원을 만나 상품 판매 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왜 다른 상품보다 유독 ELS 판매에 집중했을까? 상품 판매 업무를 15년 넘게 한 은행원은 다른 투자 상품보다 팔기 쉬운 특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판단은 손님들이 그냥 원금 손실이 완전 될 것 같다. 입금하면은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게 딱 보이는데 이제 ELS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계속 월이자가 나오고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원금 손실 위험을 알리긴 하지만 그 위험을 가리는 작업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100% 원금 손실 난다 그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 없거든요. 원금 비보장이지만 99.9% 다 받아간다. 은행에서 교육받을 때는 상품 구조나 위험성보다 잘 파는 방법을 주로 배웠는데 잘 통하는 문구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하나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월이자로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멘트도 알려주시고 있어요. ELS 가입자가 KBS에 제보한 판매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이 은행원의 말과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내 돈이에요. 30% 또 마이너스 될 수 있어서 언제 손실이냐? 반토막 나고도 전쟁 나갈 것처럼 70% 이하 떨어질 경우. 상품을 팔수록 고가를 잘 받는 성과지표가 이런 영업 행태의 직접적 이유지만 더 크게 보면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은행의 취약한 수익 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은행 수익 94%가 이자 이익에 치중됐고 비이자 이익도 수수료 수익에 쏠려 있어 예대 마진이 낮아지면 판매 수수료에 매달리게 됩니다. 홍콩 ELS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은행이 상품을 팔 때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손익을 같이 하는 자산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판매 창구와 직원을 더 전문화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대형 트럭 등 경유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서 요소수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조작 장치를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는 불법이지만 판매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황다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검색창에 요소수를 입력하니 연관 검색어로 요소수 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조작 장치가 뜹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원대,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이 싸면 안 할 사람이 없죠. 또 탈거도 쉽고 그럴 텐데. 이런 장치가 팔리는 건 대형 트럭 운행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요소수 비용이 드는 데다 품귀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4년 전인가요? 저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작 장치를 온라인상에서 사고 파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조작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건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환경부는 알리코리아 측에 일부 품목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요소수 SCR 장치는 고가의 장치입니다. 고장나게 되면은 이걸 고치는데 상당히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치하고 환경부는 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치의 수입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화물차의 과적을 측정하는 단속 장비가 오차가 너무 커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내용 저희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은커녕 매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이 불량 장비 유지 보수에 쓰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차에 걸쳐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과적 단속 시스템. 1차에서 과적으로 측정되면 2차에서 정밀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1차 측정 장비인 고속 측중기의 오차가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차 측정에 불응한 차량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사유서입니다. 1차에서 과적 판정을 받고도 도주했던 건데 알고 보니 빈 차량이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도주 차량으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 해명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도주로 고발한 거지요. 영수증하고 다 충분도 안 되더라고 벌금 냈습니다. 이런 일이 잇따르자 화물차 운전기사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평소로 가서 제자 그냥 차 다 얹어놓고 총무게를 제자 그런 분들 많죠. 사실상 국토부와 유지관리업체 모두 측정 오차 문제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 상황. 그 센서리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측정 오차 개선을 위한 뚜렷한 사업 없이 유지관리비만 계속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쓴 고속축중기 시설 유지 보수 예산은 17억 6,500만 원. 강원도 춘천과 삼척, 충남 공주시를 비롯해 모두 16곳 검문소에서 최근 5년 동안 98억 8,700만 원이 시설 유지 관리에 쓰였습니다. 고속축중기가 첫 도입된 2002년부터 따지면 적어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의 이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과적 단속 시스템 전반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축중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면서도 성능 좋은 기술이 업체에서 경쟁 개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괴리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화물차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 단속에 동행해보니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쇳덩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또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례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적재함이 부족할 정도로 나무 토막을 가득 실은 화물차. 과적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과적이잖아요. 딱
난또 부분만 짐을 싣고 문을 개방해서 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공구나 짐을 실은 차량도 단속됩니다. 적재물 낙하 등이 우려되지만 운전자들은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차 몇 대나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많이 봤어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패키지에서 되는 거. 차량 불법 개조도 줄줄이 적발됩니다. 뒷번호판은 고정이 안 돼 위아래로 흔들리고 고정 장치 상태가 불량인 거죠. 발판 부분은 원래 접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의로 늘렸습니다. 차주는 의도적인 연장이 아니라며 잡아댑니다. 원래 이렇게 상하차를 해요. 제가 연장을 할게요 그냥. 이 화물 트럭은 적재함 옆에 난간대를 달았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검사할 때만 내려놓고 검사하고 난 이후에는 저렇게 올려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건데 모두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나흘 동안 과적이나 불법 개조 등 약 150건이 적발됐습니다. 출발 전에 일단 간단한 정비, 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닌다면 사고는 조금 많이 예방될 것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점심시간만 100분,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즐기고요. 당장 거리만 둘러봐도 개성대로 옷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자유의 진심인 나라 프랑스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프랑스에서 자유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복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복이 사라진 건 1968년. 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학생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68혁명 시위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곤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왜 옛날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프랑스의 교복 의무화 중심엔 아바야가 있습니다. 아바야는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헐렁한 전신 길이의 의상인데요. 이 옷이 왜 문제냐고요? 일부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복장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낸 게 문제가 된 겁니다. Ces derniers mois, nous le savons, les tenues religieuses comme les abayas ont fait leur apparition dans certains établissements. La fermeté de la réponse de l'école est mise à l'épreuve par ces nouveaux phénomènes. face aux coups de boutoir, face aux attaques, face aux tentatives de déstabilisation. 우선 프랑스에선 라이시테라는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 1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겁니다. 특히 공교육에서 대형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등은 엄격하게 막고 있죠. 유대인 모자인 키파나 무슬림 스카프인 히잡도 모두 착용할 수 없게 됐고요. 아바야 또한 종교적인 복장으로 여겨져 금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 라이시테 때문만은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바야 착용에 강경하게 나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종교적인 색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프랑스가 조금 더 이슬람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선제적으로 아바야를 금지시킨다고 하기에는 뭔가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복을 입자라고 얘기했고, 이슬람이 커뮤니티화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공교육 내에서도 이슬람 커뮤니티가 고민이라고 해요. 일부 학생들이 코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라마단 기간에는 수영 수업 때 물을 마실 수도 있다며 수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 예언자를 다룬 만화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무슬림 학생에게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교복을 의무화해 이런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 또한 담겼다고 합니다. 마크롱이 시민 윤리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프랑스는 커뮤니티 정신을 배제를 하고 공화국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결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크롱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이런 대혁명에서 출발되는 그런 공화주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슬람권 이주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리옹에서는 16살 소년이 이민자의 칼부림에 숨지자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반대로 알제리계 이민자 17살 소년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경찰이 쏜 총에 숨지는 일도 발생했죠. 이 사건으로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차량 5,000대 이상과 건물 1,000여 동이 불타기도 했었죠. 프랑스 내에는 500에서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 두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유럽 최대 이슬람 커뮤니티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욱 결집하는 이주민들과 세속주의를 내세우는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좌파 정부의 다양한 포용 정책도 우파 정부의 억압 정책도 뾰족한
명확한 해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교복 의무화를 기점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고요.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한을 대체로 막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 시정이 좋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cm 미만의 눈이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영하로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을 오늘 소환해 조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항의해 사퇴하는 교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총회를 엽니다. 어제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에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로 실시간 반박전을 벌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여전히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경찰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의혹 관계자 소환 조사 오늘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주소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처음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조사를 받은 주 홍보위원장은 집단 사직교사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하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 전에 도착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에 이어 오는 12일엔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000여 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985명, 92.9%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일부 환자의 불편이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선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진료 차질이 빚어진 대형 병원. 평소에는 전공이라 바로바로 봐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막 한 오는 것은 한 40분 따로 기다리시고. 예.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현재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시급하지 않은 수술이 일부 미뤄졌지만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의 의료 대란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 사직 과정에서 드러난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도
당장 이번 달부터 집행합니다. 다른 필수과로의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수련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의 36%가 적절한 교육 지도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은 수련병원답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된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 방안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삼고 이달 안에 전공의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역할을 크게 늘리면서 어제부터는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선 사고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이참에 간호법을 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과 각종 검체 채취, 수술 봉합도 간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98개 행위 중 사망 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 지원 업무가 당분간 허용됐습니다. 환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공의들이 해도 좀 항상 환자들은 불안한데 또 이제 간호사가 이제 한다 그러면 더 불안하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간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고난도 시술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환자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거나 중심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은 3, 4년 차 전공의도 두려워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보건의료 노조 역시 이런 결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불법과 무면허 진료를 조장할 거라며 정부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체계 개편에 환영한다며 대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새마을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여직원들에게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키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 3명만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 등 경비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이곳 삽교천 인근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범행 4시간 20분 만에 경기 안성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일주일 전에 그 범행지를 물색한 정황이 있어서 그 동선을 역추적해서 차량도 파악했고 역추적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훔친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한편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고가의 외제차가 주차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외제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잠시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남성이 화물차 폐차를 위해 컨테이너를 분리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던 중 컨테이너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연설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SNS로 실시간 반박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68분 동안의 국정연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자라고 칭하며 사안마다 일일이 비난했습니다. Now my predecessor,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quote,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But unlike my predecessor, I know who we are as Americans.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의 진실을 덮고 여성으로부터 임신 중지 권리를 빼앗고 국민을 돌봐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소홀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의식한 건데 미국 언론들은 불같은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 논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I know it may not look like it, but I've been around a while. When you get to be my age, certain things become clearer than ever.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분에 한 번꼴로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아서다. 바이든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oe Biden's sad excuse for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ide.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쏠린 관심을 막아보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2월 들어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12개월의 월 평균 증가폭인 23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가자 지구가 봉쇄되고 일부 국가들은 하늘길을 통해 구호품을 투하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품에 맞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한계에 달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해상 통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렘 샬롬에서 우수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구호품들이 투하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5명의 가자 주민들이 구호품 상자에 맞아 숨졌다고 이스라엘과 아랍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10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내 병원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내 구호품은 라파와 케렘 샬롬 등 육로를 통해 전달돼 왔습니다. 제 뒤로 2km쯤 가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통로인 케렘 샬롬 검문소가 나옵니다. 구호품 트럭들은 이 지역을 지나 가자지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근 보안 강화와 도로 붕괴 등으로 육로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ometimes we see many, some dozen. Before the war, there was around 1,000 cars every day. 국제사회는 이제 하늘길에 이어 해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 키프로스에서 가자지구까지 이어지는 해상 통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We are launching this Cyprus Maritime Corridor together. Cypru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키프로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자지구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가자지구에 임시 항구를 건설할 것을 미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협상에 참여해온 미국 CIA 국장이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동을 방문 중이지만 라마단 이전 타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렘 샬롬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법무부가 주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KBS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며 보도 이후 법무부에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경기 성남 용인 등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이 당선됐던 경기 성남 수정을 먼저 찾았는데 지역 후보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조명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지역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성남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실효적이고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4석 가운데 3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경기 용인에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을 위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대출이나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 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당 공천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를 먼저 살린 뒤에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시킨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 공천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선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비유해 건생구팽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채익, 홍석준 등 현역 의원들을 공천 배제시킨 게 아니냐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겠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못된 행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는 방탄 일색이라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천혁명이라는 민주당 자평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선일 뿐입니다. 이번 공천으로 이제 이재명 방탄정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기형적인 비례연합도 말을 바꿔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려는 모습도 결국은 방탄일 뿐이라며 새미래는 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과거 성남시의 한 도시계획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성남시의 임해동 공원 용지 매입 결정 과정에 해당 위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매입 결정으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뒤 땅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주목했던 분당구 임해동 외곽의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15도 이상 경사지가 전체의 70% 가까이 되고 인근 주거지와의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 지역이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평범한 야산으로 남을 땅이었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공원일몰제 대상 땅들 가운데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 땅은 외부 용역 결과 매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역 결과와 달리 매입 결정을 내리고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용역에서 채택된 걸 왜 보상해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항의를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땅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땅이거든요. 감사원이 한 민간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과정에 의아한 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부터 토지 주인으로부터 이 민간위원에게 4억 원이 전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 돈의 성격 등이 규명될 텐데 성남시는 이 민간위원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관령에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5.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이 좋은 편이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전남과 제주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6도, 대구 영하 0.3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5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가 9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추천제 5곳 외에 단 4곳의 공천 심사만 남겨뒀는데요. 이번엔 16년 만에 전국 254개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양자 경선에서 졌던 박상웅 전 인수위 자문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 5곳을 제외하고 4곳의 공천 심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약세 지역인 호남을 포함해 전국 254개 모든 지역구에 무리 없이 후보를 낼 걸로 보입니다. 2008년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당시 과반에 성공하면서도 호남에선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엔 3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다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에 광주시는 유감을 표했고 5.18 재단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당 공관위는 앞으로 당의 전체 가치를 중시해 나갈 걸로 본다며 후보가 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서울 서대문갑에서 경선할 최종 후보 3인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그 명단을 뒤집었는데요. 탈락했던 대장동 변호사가 다시 후보에 오르면서 친명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대국민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의 청년 후보를 뽑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그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 3명의 최종 후보가 추려졌는데 성취운전 행정관이 하루 만에 돌연 후보에서 탈락됐습니다. 민주당은 성전 행정관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논란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경선 후보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성전 행정관의 자리를 채운 김동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기사회생에 탈락된 성전 행정관은 승부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친명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쓰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친명 특혜면 처음부터 살아남았을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순위 후보를 올린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오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동지였던 옛 상도동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고 또 정관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줄을 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삼김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부부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 김 전 대통령 민주화 투쟁의 버팀목이었던 손 여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옛 민주화 동지들이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상도동계 출신 박찬종, 김덕룡 전 의원이 빈소를 찾았고 서청원, 김무성, 정병국 전 의원은 종일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와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애도했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대표들도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손 여사와는 국민 모두가 인연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주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손 여사와 인연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온 국민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이낙연, 이준석, 조국 등 제3지대 정당 대표들도 빈소를 찾는 등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교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22개 해외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KBS가 이번 총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재외선거관이 없는 나라의 등록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외선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보내는 이유로 해외 투표율 참여율 제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해 6월 일본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9개 나라 22개 도시에 22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해보니 교민들의 선거 등록률은 평균 5%에 그쳤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등록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평균 3%로 교민 100명 중 겨우 3명이 선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미국에 가장 많은 8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냈습니다. 가나, 에티오피아, 인도, 태국 등 재외선거관 없이 각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선거 업무는 대사관 직원분들이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그 영사부의 동포 영사가 담당을 하죠. 이 때문에 재외선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재외선거관 22명의 체류 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재외선거관이 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엔 미국 한 공관의 재외선거관이 임시직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 관계자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관위가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미국의 도시들은 워낙 커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등록한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는 모두 15만여 명. 22개 도시에 재외선거관이 나가 있는데도 등록자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15%,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35%나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해진 기념일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여성이 대부분인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폐암 등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환기시설 개선 같은 보호 조치는 아직도 더딥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 동안 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한 A씨. 8년 전 어느 날 다리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4달을 참다 병원을 찾았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에도 전이 되고 왼쪽 어깨에도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산다 그랬는데 5cm에서 1cm로 줄었대요. 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3년 전 첫 승인 후 총 113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 결과 10명 중 3명은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치명적인 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포함된 미세 발암물질. 때문에 교육당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학교 9천여 곳의 환기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해 1,800여 개 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기 설비가 개선된 급식실은 10%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시설 기준을 맞추려면 대부분의 학교가 아예 급식실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어려운 겁니다. 환기 개선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쓰고 일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시설 개선이 미뤄지는 사이 급식조리사들은 오늘도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우리나라는 12년째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뜻하는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한평생 청소 노동자로 일해온 70대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건 가족들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댁에는 좀 뭘 해도 좀 많이 드리는 데 비해서 우리 친정은 내가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게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장 다니면 떳떳하게 양쪽 다 똑같이 해드려야겠다. 하지만 낮은 임금에 쉴 곳조차 없었고 차별적 시선까지 견디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보수도 없이.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거 일하는 게 참 창피해서 청소 일하는 게.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 본사 건물부터 종합병원, 대학교 등을 거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아줌마들을 좀 무시하는 편이었죠. 이 노조가 활성화되고 나니까 아주머니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고. 손 내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일을 시키고 그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들 그걸 다 해주는 거야.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좀 살았어요. 진짜. 세월이 지나고 학교도 바뀌어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원망보단 이해가 앞섭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다 없어졌지. 다 졸업을 해버렸지. 아쉽다 하는 거야.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청소 일을 한 지 30년. 지금도 바라는 건 단 하나. 존중받는 삶입니다. 대우를 받고 싶어요. 어딜 가도. 앞으로 뭐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는 데를 구하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사람이 많은 사거리로 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용감한 시민이 뛰어들어 제압하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피하자 흉기를 하나 더 꺼내듭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50대 남성 A씨가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얼굴에다 막 그림을 막 다 그려놨어. 막 이렇게 볼펜으로 피도 나고 그래서 자기 손도. A씨는 이곳 화단에 불을 붙이다 지나가던 시민이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시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이후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로 향했는데 결국 용감하게 나선 한 시민이 발차기로 A씨를 제압했습니다. 저한테 발차기 맞고 손이 다 까질 정도로 다쳐갖고 여기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장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총선 기간 선거 사범으로 입건한 사람이 벌써 300명을 넘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이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 선거운동을 하는 이 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무릎으로 이 씨의 허벅지를 가격합니다. 같은 날 오후엔 거리에서 전동 드릴을 든 남성이 이 씨를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씨에게 실망했다며 아내와 딸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 측에 욕설을 한 래퍼 최모 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고 뭘 찍어 너만 찍어 너만 카메라 있냐. 방송인 주진우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세 장소에 갔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폭언이 쏟아지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폭력 사건 등을 일으킨 선거 사범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은 100여 명. 2월 말엔 20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100명 가까이 늘더니 지난 7일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은 재판을 받고 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남성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2명이 숨진 사고 이후 경찰이 화물차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쇳덩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례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봤습니다. 적재함이 부족할 정도로 나무 토막을 가득 실은 화물차. 과적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과적이잖아요. 딱 이 문 안쪽 부분만 짐을 싣고 문을 개방해서 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공구나 짐을 실은 차량도 단속됩니다. 적재물 낙하 등이 우려되지만 운전자들은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차 몇 대나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봤어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택시에서 되는 거. 차량 불법 개조도 줄줄이 적발됩니다. 뒷번호판은 고정이 안 돼 위아래로 흔들리고 고정 장치 상태가 불량인 거죠. 발판 부분은 원래 접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의로 늘렸습니다. 차주는 의도적인 연장이 아니라며 잡아댑니다. 원래 이렇게 상하차를 해요. 제가 연장을 낼게요 그냥. 이 화물 트럭은 적재함 옆에 난간대를 달았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검사할 때만 내려놓고 검사하고 난 이후에는 저렇게 올려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건데 모두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나흘 동안 과적이나 불법 개조 등 약 150건이 적발됐습니다. 출발 전에 일단 간단한 정비, 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닌다면 사고는 조금 많이 예방될 것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 정포를 총동원해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은 군사 행보에 나선 겁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 수십 대가 참가하는 지상 훈련으로 응수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방사포와 자주포 수십 문을 동원해 오전 11시부터 6시간가량 서해상으로 발사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둔 전방 장사정포 부대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적이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에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위력 시비 사격으로 시작된 전날 작전훈련기지 방문에 이어 연이틀 군사행보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투동원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전파교란 시도도 포착됐습니다. 한미 자유해방패 연습 시작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북한이 서해 5도를 향해 수차례 발사한 위성 항법장치 전파교란 신호가 군 감시자산에 탐지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 공군력을 훈련을 통해 과시했습니다. 무장한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이동하는 엘리펀트 워크는 전투기가 늘어선 모습이 코끼리 무리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번엔 50년 넘게 우리 하늘을 지키다 오는 6월 퇴역하는 F4 팬텀 전투기의 고별을 기렸습니다. 팬텀 조종사였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노장 팬텀이 선두에 섰고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저공 비행 후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공군의 모든 전투기 기종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 농촌이나 어촌은 소멸 위기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올해 1호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젓갈용 새우가 많이 잡히는 강화도 매운마을입니다. 한때는 7톤급 어선만 40-50척에 달했지만 지금은 10척 남짓 남았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5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살이 넘습니다. 10명 이상이 돼야 어촌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고령화 때문에 어촌계가 없어질 상황에 놓인 데도 많아요, 지금요. 전국의 어촌 490여 곳 가운데 57%, 280곳이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도시민이 이주하려고 해도 어업을 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수산업에만 한정해온 지원을 마을과 연안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해 어촌의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어촌이 갖고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연안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겠고요. 등대를 개발해 관광 자원으로 만들거나 수산물 가공업을 해보겠다는 청년들에게도 통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또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한 김에 이어 굴과 전복 등을 스타 수산물로 만들고 글로벌 수출 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소방관이었는데 15분에 걸친 인공호흡에도 강아지들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그을음이 묻은 방화복에 공기통까지 짊어진 소방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은 강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계속된 가슴 압박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엔 강아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없자 산소 마스크까지 쳤습니다. 반려견 분양업체 화재 현장에서 작은 생명에까지 손을 내미는 경력 30년의 이호용 소방관. 그 역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였습니다. 사람은 없고 눈 뜰뚱말뚱하는 그 젖먹이 강아지가 눈에 보이더라고. 사람이 됐든 강아지가 됐든 생명이라는 건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소방관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5마리는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나들이를 포기하기엔 주말이 아깝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주말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외곽 쪽으로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서히 정체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50번 영동선은 용인을 중심으로 8km 구간 막히고요. 강원권은 흐름은 괜찮은데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죠. 특히 대관령 곳곳으로는 영하 14도 아래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는 만큼 터널 전후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쪽 초월 부근 정체가 짧게 이어지고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반포와 남사 중심으로 총 5km 구간 막힙니다.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의 정체가 길어지는데요. 지금은 논산 쪽 남풍세에서 6km 구간 차량 터널까지 막힙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강원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2.1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와 전남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춘천이 영하 6.6도, 대구 영하 0.3도로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5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